여기서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땀을 흘려야 하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노력해야 하죠. 이건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지만 힘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돈을 원하면서도 제대로 일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름길을 찾고 주술이나 영혼을 통해 재물 기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자신에게 몇 배로 돌아오게 되죠. 오늘 이야기할 것은 위험을 알면서도 영혼을 기르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대가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탐욕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영혼을 기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영혼이 요구하기 시작하죠. 그녀가 줄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알고 싶다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식스칸 기어 엘리비 언의 진짜 무서운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트로엔마 엘리비 언 채널에서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 소중한 이야기를 보내주신 사랑스러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작고 귀여운 미니 게임쇼에 참여해보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들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영혼을 기르며 재물 기원하기. 이 언의 목소리로 김린의 보조. 오늘의 이야기는 푹의 이야기입니다. 언장에서 저희 채널로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푹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의 어머니가 예전에 들려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당시 푹의 어머니가 젊었을 때 언장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시절 마을에 한 여성분이 있었죠. 우리는 그녀를 BA2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야기는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푹의 어머니는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여전히 소름이 돋는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푹의 어머니는 BA2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니까요. BA2가 평범했던 시절부터 어두운 것에 빠지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BA2는 그 당시 잡화점을 운영했어요. 그녀의 가게는 집 앞에 있었죠. 그냥 평범한 가게였어요. 쌀도 팔고 젓갈도 팔고 라면도 팔고 소금도 팔고 설탕도 팔고 음료수도 팔았죠. 소금 팔아요. 설탕 팔아요. 음료수 팔아요. 모든 걸 다 팔아. 어떤 것도 다 있어. 무엇이든 다 있어. 부인 투의 남편은 벽돌공으로 일해. 우린 그를 옹투라고 부르자. 부부는 두 자녀를 두고 있어. 아들은 하나, 딸은 하나. 그때도 아직 어렸어. 학교 다닐 나이였지. 집은 그럭저럭 괜찮았어. 별로 부족하지 않았어.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가난하진 않았어. 그냥 먹고 살 만큼은 있었어. 하지만 여유는 전혀 없었지. 어머니 푹이 말하길 투는 그때도 평범해 보였대. 대화도 잘했고 이웃들과도 잘 지냈어. 하지만 투의 성격은 모두가 알았지. 그녀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 했어. 사람들이 땅을 사면 그녀는 한숨을 쉬었지. 새 집을 짓는 걸 보면 그녀는 바라보며 말했어. 아이고, 사람들은 집과 땅을 사는 게 부럽기만 해. 우린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먹고 사는데. 그 성격은 새로 생긴 게 아니야. 어머니 푹이 말하길 투는 젊었을 때부터 그랬대. 어느 날 누군가의 결혼식에서 화려한 잔치를 했어. 투가 식사하고 돌아왔어. 그런데 얼굴이 우울했지. 정말 슬퍼 보였어. 어머니 푹이 왜 결혼식에 가서 그렇게 슬프냐고 물었어. 그녀가 대답했지. 아, 사람들의 결혼식을 보니 내 결혼식이 생각나서 너무 슬펐어. 음식과 음료가 수십 개의 테이블에 있었지. 하지만 내 결혼식은 그때 겨우 10개도 안 됐어. 아. 기억이 안 나면 괜찮은데 기억이 나면 자신이 너무 불쌍해.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런 운명으로 고생만 하네. 언제쯤 우리 가족처럼 잘 살 수 있을까? 어머니 푹은 그저 평범하다고 생각했어.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지 않겠어? 그래서 그냥 웃으며 말했지. 열심히 장사하고. 천천히 나아질 거라고. 그리고 어느 날 마을에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한 남자가 있었어.
그가 벽돌집을 지었지. 그 집은 그냥 평범했어. 하지만 그 시절 이 마을에서 벽돌집은 정말 대단했어. 투가 지나가다 그걸 보고 집에 돌아가서 많이 불평했어. 어머니, 엄마, 그분은 생선 장사하면서도 집을 지었네. 나는 하루 종일 장사해도 집은 허름하기만 해. 아마 전생에 나쁜 짓 많이 해서 이번 생이 이렇게 힘든가 봐. 복혜 엄마가 듣고 있어. 계속 얘기해. 장사도 방법이 있어. 남편도 일하러 나가. 비록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야. 그런데도 그녀는 만족하지 않아. 부자가 되고 싶어 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해. 집도 새로 짓고 싶어 해. 멋진 차도 사고 싶어 해. 원하는 건 많지만 장사 방법은 바꾸려 하지 않아. 그냥 잡화점 장사를 계속하면서 불평만 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 그녀가 복혜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 하루 종일 장사하는 게 힘들어. 그런데 수익은 얼마 안 돼. 남편은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안 해. 정말이지. 부자가 될 방법이 있다면 나는 바로 할 거야.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복혜 엄마는 그걸 듣고 평범하게 생각했어.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지. 그래서 그냥 웃고 이야기했지. 열심히 장사해. 천천히 부자가 될 거야. 누구도 그 말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게 진짜일 줄은 몰랐어. 그리고 어느 날 부인이 갑자기 가게를 닫아버렸어. 며칠 동안 잡화점을 닫았어. 복혜 엄마는 이상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지. 부인이 어디 갔냐고. 남편도 그때는 잘 몰랐어. 그녀가 말하기를 어디서 친척을 만나러 간다고 했어.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며칠 후에 돌아온다고 했지. 동네 사람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친척 만나러 간 건 평범한 일이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혼자 간 거야. 그동안 그녀는 항상 남편과 함께 갔거든. 최소한 누구와 간다고 말했어야지.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간 거야. 누구를 만나는지도 말하지 않았고 그녀는 4에서 5일 정도 갔어. 복혜 엄마는 그녀가 간 날 동안 남편이 집에서 잡화점을 팔았다고 했어. 할머니는 4에서 5일 정도 가셨대. 복씨 어머니가 할머니 가신 날에 대해 이야기했어. 우리 집 아저씨는 잡화점을 다 팔아버렸어. 아기 보느라 바빴어. 그런데 얼굴이 좀 이상하더라. 한 번은 그가 복씨 어머니에게 말했어. 할머니가 어디 간 건지 정말 모르겠어. 전화해도 연락이 안 돼.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는 아내가 어디 간지 모른다. 복씨 어머니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복씨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했어. 할머니가 돌아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정말 많이 변했어. 외모는 변하지 않았지만 말투와 행동이 훨씬 차분해졌어. 말도 많이 줄었고. 원래는 복씨 어머니 집에 자주 와서 수다 떨곤 했어. 그런데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선물도 없이 집에만 있었어. 가끔 나와서 장사하곤 했지. 복씨 어머니는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 하지만 먼 길 오느라 피곤하겠거니 생각했지. 그래서 그냥 두었어.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서 할머니가 집 뒤쪽 작은 방을 정리했어. 그 방은 예전에는 잡동사니를 쌓아두던 곳이었지. 이제는 아주 깨끗하게 정리했어. 할아버지가 왜 정리하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조상님을 모시기 위해서라고 했어. 할아버지는 그렇게 듣고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방을 정리한 이후로 할머니가 새로운 습관을 가지기 시작했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부터 방 안에서 쿵쿵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복씨 어머니는 집이 조용한데 소리가 아주 잘 들렸어. 때로는 새벽 4시에 할머니의 발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향의 냄새도 퍼졌지. 아침에 제사를 지내는 건 보통 일이지만 매일 그렇게 하다니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더라도 마찬가지였어. 이게 정말 이상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말할게. 복씨 어머니가 말했어.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렸어. 바람이 세차게 불고 우르르 쾅. 보통 비가 오면 다들 계속 자잖아. 일찍 일어날 필요가 뭐가 있어? 피곤한데.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복씨 어머니는 할머니의 발소리가 들렸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해.
복시의 어머니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여전히 듣고 있었어. 그 배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소리가 들려. 복시의 엄마는 그게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 왜 저 여자는 이렇게 미친 듯이 제사를 지내는 걸까? 대체 무슨 제사를 지내는 거지? 하지만 남의 제사에 간섭할 필요는 없지. 우린 그럴 필요 없어. 그들은 자기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 우리 집 제사가 아니잖아. 왜 그런 걸 고민해야 더 피곤해? 어느 날 복시의 엄마는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 나갔어. 우연히 이웃집을 바라봤지. 그 이웃집은 커튼이 쳐져서 꽉 막혀 있었어. 하지만 작은 틈이 하나 있었지. 그 틈으로 향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 근데 정말 이상했어. 그 불빛은 일반적인 주황색이나 빨간색이 아니었어. 약간 푸른색이 돌고 있었지. 복시의 엄마는 그걸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어. 즉시 집으로 돌아갔지. 더 이상 보지 않으려고 했어. 그리고 또 한 번의 일이 있었어. 그 이웃집 아줌마가 시작했어. 그녀는 가족들이 그 배 안으로 들어가는 걸 금지했지. 한 번은 남편이 뭔가를 가지러 들어가고 싶어 했어. 그녀는 즉시 소리쳤지. 들어가지 마. 내가 제사 지내는 곳이야.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망치면 어쩌려고? 세상에. 누가 제사를 지내면서 배 안으로 들어가겠어? 남편은 반박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듣지 않았어. 남편은 그런 말을 듣고도 그냥 넘어갔지.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주의받았어. 그 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들어가면 그녀가 혼낼 거야. 복시의 엄마는 그 두 아이를 언급했어. 그들은 무서워했어. 그 배가 정말 무서웠거든. 나는 지나가면서도 그 안을 보지 않겠다고 말했어.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 이제서야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시작되네. 몇 달 후, 그 이웃집 아줌마가 여행에서 돌아왔어. 그녀의 가게는 정말 잘 팔리기 시작했어.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사람들이 마치 세일 중인 금을 사러 오는 것처럼 몰려들었어. 어느 날은 고객들이 가득 찼어. 도매로도 사고 소매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복시의 엄마가 아는 사람도 있었어. 그 사람은 다른 동네에 살고 있었지. 보통은 여기서 물건을 사지 않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녀의 가게로 차를 몰고 왔어. 왜 여기서 사냐고 물어봤지. 집 근처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어. 그냥 지나가다가 봤어. 잠깐 들른 거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때부터 그녀는 점점 잘 되기 시작했어. 복모가 예전에는 말했어. 그녀의 잡화점 말이야. 하루에 100만에서 200만 벌면 기뻐했지. 이제는 매일 100만 단위로 벌고 있어. 어떤 날은 몇백만까지도 올라. 고객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막 사가. 어떤 사람은 라면 통째로 사가. 쌀 한 포대도 사가. 도매로 사기도 하고 소매로 사기도 해. 정말로 재고가 다 떨어져 버렸어. 어느 날 복모가 집에서 손님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 손님들이 왔다 갔다 바쁘게 다녔어. 그런데 모두 얼굴이 멍한 상태였어. 그냥 지나가다 보다가 들러서 사는 거지. 목적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야. 사고 나서 밖으로 나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멈춰서 검은 봉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 자기 스스로 궁금해하는 거지. 뭘 샀지? 그렇지. 그리고 복모가 이야기한 게 하나 있어. 아주 잘 기억해. 그날 한 오토바이 기사 하나가 있었어. 그 사람은 항상 그녀의 집 근처를 지나쳤어. 그런데 한 번도 물건을 사러 들른 적이 없었지. 그런데 그날 갑자기 그는 차를 세웠어. 돌아서서 쌀 한 포대를 샀어. 간장 몇 병과 설탕 몇 킬로도 샀지. 복모가 이상해서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물어봤어. 그 남자가 머리를 극적이며 생각하는 듯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들러서 산 거지. 사고 나서 나가보니 너무 많이 샀어. 집에 아내와 아이가 둘 있어. 이걸 다 먹으려면 새해 전날까지는 걸릴 거야. 그 남자가 말했는데 복모는 그때 그냥 그녀가 맛있는 걸 팔아서 가격이 저렴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겠지.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소름 돋아. 손님들이 들어와서 멍한 얼굴로 사가. 사고 나서도 왜 샀는지 모르겠어.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야. 그리고 점점
그녀는 잡화점을 더 깔끔하게 고쳤어. 그리고 더 많은 물건을 들여왔지. 온갖 것들을 팔기 시작했어. 정말로 돈이 쏟아져 들어왔어. 돈이 쏟아지듯 들어온다고 했어. 그 여자는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집 옆에 있는 땅을 샀죠. 사자마자 바로 담을 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 옆 땅이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꽤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작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집을 지었죠. 지금 그 집 모습이죠. 옛날 집은 허물었어요. 튼튼한 벽으로 집을 지었죠. 바닥은 매끈한 타일로 깔았고 지붕은 기와로 완전 새 것이었어요. 이웃들은 모두 감탄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했는데 이제는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이에요. 사람들은 칭찬도 했어요. 아, 정말 대단한 여자인데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떤 사람은 칭찬하면서 이야해했죠. 잡화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지? 복권이라도 맞았나? 그때 여자는 그냥 웃으면서 하늘이 도와준 거라고, 장사가 잘 되게 해줬다고 말했어요. 그 외엔 아무것도 없다고. 많이 묻는 사람들은 그녀가 피했어요. 그때도 여자를 위해 빌려줬죠. 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장사가 잘 됐고. 하지만 속으론 조금 의아했어요. 잡화점에서 이렇게 부자가 되다니. 좀 이상하죠. 하지만 그냥 사람들이 부자니까 도와주자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소름 끼치는 일들이요. 그때 정말 이상했어요. 그때는 엄마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죠. 개들이. 그 여자는 두 마리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흰색, 하나는 검은색. 그 두 마리는 어릴 때부터 키운 거였어요. 집에 아주 익숙했죠. 그런데 어느 날 두 마리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남자는 며칠 동안 찾아다녔지만 못 찾았어요. 이웃에게 물어봤죠. 모두 아무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 마리 개는 마치 공기가 빠진 것처럼 보였어요.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그때 할아버지가 다른 개를 키우기로 했어요. 하지만 가져온 개가 며칠 지나면 사라져버렸어요. 어떤 개는 정말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절대 집에 들어오려 하지 않았죠. 끌어도 소용없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닭들도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마당에서 닭을 키웠거든요. 10마리 정도 있었어요. 갑자기 그 닭들이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하나씩 하나씩 죽어갔죠. 1000마리 중 2마리, 1000마리 중 2마리. 근데 이상한 건 병에 걸린 게 아니었어요. 아침에 보니 여전히 뛰어다니고 먹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굳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완전히 사라졌죠. 할아버지는 아마 전염병에 걸린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전염병이죠? 전염병이면 닭들이 동시에 죽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할머니 집만 그랬어요. 이 동네에 전염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서 전염병이 나왔죠?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바로 그 냄새예요. 할머니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 집에서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명확한 악취는 아니었어요. 향의 냄새였죠. 하지만 그 향 냄새와 함께 뭔가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저녁마다 바람이 불면 복시 어머니 집이 그 냄새를 다 맡았죠. 물어보면 할머니는 향을 태운다고 했어요. 방에서 냄새가 그렇게 났어요. 세 번째 이야기. 할머니가 이웃들과의 교류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자주 오가며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요. 가끔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침에 장사하고 오후에는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요. 밤에는 조용해요. 뒷방의 불이 밤새도록 켜져 있었어요. 가끔 복시 어머니가 방 안에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속삭이는 소리만 들렸죠.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도 그녀는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매일 밤 기도를 한다니 한두 시까지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그녀죠. 그녀는 자주 계란을 사러 갔어요. 정말 많이 샀죠. 매주 계란 바구니를 가득 사오곤 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닭의 계란이었고요. 공장에서 파는 그런 계란이 아니었어요. 진짜 신선한 계란이었죠. 이웃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많은 계란을 사냐고.
혹시 먹으려고?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죠. 이런 계란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가족이 4명밖에 없는데 누가 그렇게 많은 계란을 먹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한 달에 2번 정도만 먹는다고. 그런데 그녀는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복시 어머니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꼈죠. 그렇다고 의심한 건 아니었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끔찍한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약 2년이 지나고 모든 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정말 부유해졌죠. 약 2년. 그렇죠. 특별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3번째 설날이 오고 그녀는 점점 나빠지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해 설날, 그녀는 온갖 명절 음식을 사들였죠. 이웃들에게, 세뱃돈, 동네 아이들이 모두 그녀의 후한 마음을 칭찬했죠. 하지만 복시 어머니는 자세히 보니 그녀의 얼굴이 달라졌다는 걸 알았어요. 예전처럼 건강하고 발랄하지 않았어요. 약간 창백해 보였죠. 설날인데 모두가 즐거운 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설날이 지나고 1달 반쯤, 그녀는 확실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주 짜증을 냈죠. 무슨 일이든지 그녀는 화를 냈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그녀는 소리쳤고, 아이들이 다가가면 그녀는 또 화를 냈죠. 어느 날 두 부부가 큰 소리로 싸웠어요. 복시 어머니는 바로 옆에 있었죠. 모두 다 들었어요. 남편도 소리쳤어요. 그런 것들 좀 치워줄 수 없냐? 매일 그렇게 갇혀있어. 그 방에만 계속 있잖아. 너 미쳤니? 하지만 할머니는 절대 안 하셨어. 할머니가 소리쳤어. 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당신이 뭘 아는지. 말이 없어요. 이 집에 아내가 있나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아마 할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은 것 같아. 그때 복시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었어. 그런 것. 뭔지 잘 모르겠어. 아마 두 부부가 돈 문제로 싸우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 후에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우울해 보였어. 복시 어머니가 가서 물어봤어. 그때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 그의 말이 정말 안타까웠어. 뭘 겪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루 종일 방에만 갇혀 있어. 내가 뭘 물어도 대답이 없어. 매일 밤 늦게까지 말도 안 해.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가끔 그녀가 아이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 근데 무슨 얘기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할머니가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 복시 어머니도 의심스러웠어. 왜냐하면 방금 전에 할아버지가 소리쳤거든. 할머니가 뭘 하는지 아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와서 물어보니 모른다고 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저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 아마 할머니가 제사를 지낸 것 같아. 그 후로 할머니는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할머니의 모습이, 얼굴이 확실히 변했어. 피부가 갑자기 회색으로 변했어. 그냥 평범한 창백함이 아니야. 완전히 회색이야. 쟤처럼.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 그때 할머니의 얼굴은 마치 누군가가 덮어씌운 것 같았어.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어. 그리고 점점 뾰루지가 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몇 개뿐이었어. 조금씩. 팔에, 팔꿈치에. 붉고 부풀어 올랐어. 모두가 몸에 열이 나서 그런 줄 알았어. 약을 먹으면 나을 거라고.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 더 많이 퍼졌어. 손에서 다리로 퍼지고, 등으로 올라갔어. 목까지 올라갔고, 얼굴까지 번졌어. 모든 뾰루지가 커졌어. 붉고 뜨거웠어. 그리고 결국 그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그게 깨지면서 물이 흘러나왔어. 모두가 보고 소름이 끼쳤어. 할머니는 손과 발을 천으로 감아야 했어. 그냥 두면 누구나 다 무서워해.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냄새. 지금은 더 끔찍해. 예전에는 할머니 집에서 비릿한 냄새가 났었어. 지금 그 냄새가 할머니에게 스며들었어.
할머니가 가는 곳마다 그 냄새가 따라와. 그건 평범한 냄새가 아니야. 땀 냄새도 아니고 일반적인 병의 냄새도 아니야. 그건 심장에서 나는 냄새야. 비릿하고 묵직해. 푸크 엄마가 말한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냄새야. 할머니 방에서 나오는 냄새가 푸크 엄마 집으로 퍼져나오는 것 같아. 항상 그랬어. 지금 그 냄새가 할머니 피부에 스며들었어. 그때 고객들이 물건을 사러 왔어. 할머니에게 물어보기도 했어. 피하고. 누군가 가게에 와서 할머니 근처에 서자마자 바로 고개를 돌렸어. 아예 사지 않겠다고. 누군가는 코를 막았어. 물건을 사고는 바로 도망갔어. 그리고 점점 고객도 더 이상 오지 않았어. 할머니는 가게에 앉아 있었지만 정말 팔리지 않았어. 가장 아이러니한 건 그거야. 예전에는 고객들이 줄줄이 들어왔어. 마치 뭔가에 이끌리는 것처럼. 지금은 병이 났어. 예전에는 그 끌림이 사라졌어. 고객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하기까지 해. 그때 가게를 보면 안타까웠어. 마치 묘지 같았어. 물건은 가득했지만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어. 할머니는 혼자 앉아 있었어. 사람들은 병이 나고 냄새는 고약하고 얼굴은 창백했어. 마치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어. 어느 날 푸크 엄마가 지나가다가 할머니를 봤어.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 할머니가 뭔가 말하는데 마치 갇힌 것 같았어. 정말 안타까웠어. 하지만 무서웠어. 안타까운 건 몇 년 동안 이웃이었으니까. 무서운 건 그 병이었어. 그건 일반적인 병이 아니야. 이웃들은 속삭였어. 누군가는 할머니가 이상한 병에 걸렸다고 했어. 전염될까 봐 무서워.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하셨지. 아이고, 무슨 병이 이렇게 무서워. 정말 소름이 돋아. 아이고 아이고, 다른 길로 가야겠어. 그 집 옆을 지나가면 냄새가 나서. 그만.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때 할머니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어.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걸 알았지만 그건 말하지 않았지. 할아버지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지. 구역의 병원에 갔어. 의사가 피부 감염이라고 했어. 연고와 약을 주었지. 한 달 내내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어. 그리고 의사에게 갔어. 의사가 심한 알레르기라고 했지. 다른 약을 줬어.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어. 사람들은 큰 병원인 깐터에 가야 했어. 거기 도착하자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 모든 검사를 다 했지. 결국 체력 저하라고 했어. 영양제를 줬어.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 병이 나아지지 않았어. 깐터 병원에 갔을 때 할아버지는 푸의 어머니에게 따라가 달라고 부탁했어. 왜냐하면 할머니가 너무 약했거든. 혼자서 갈 수가 없었어. 푸의 어머니는 그때 차에 앉아 있었고 할머니는 누워 있었어. 뒤쪽에서 할머니가 떨고 있었고 악취가 올라왔어. 푸의 어머니는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어. 병원에 도착했어. 의사가 검사를 마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할머니가 화학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물어봤어. 아니면 이상한 음식을 먹은 적이 있는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 의사는 진짜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어.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갑자기 푸의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 그때 할머니의 목소리는 정말 약해졌어. 언니. 내가 잘못했어, 언니. 내가 너무 욕심부렸어. 그래서 이제 대가를 치르고 있어. 푸의 어머니는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다시 물어보니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 눈을 감았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 푸의 어머니는 그때 할머니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중에 그녀가 알게 되었을 때 푸의 어머니는 그 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았죠.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탐욕을 깨달았죠. 그녀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이미 늦었죠. 부인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지금은 마치 시들어버린 것 같아요. 내 허벅지 정도로 말이죠. 그녀의 갈비뼈는 밖으로 튀어나왔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팔과 다리는 마치 마른 나무 같았죠. 푸의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 무서웠을 거예요. 예전에는 말했죠. 그녀는 약 60kg 정도 나갔어요. 지금은 아마 30kg 후반이겠죠. 피부는 주름지고 회색이었어요. 여드름이 나고 가려움이 심했죠. 냄새도 나고요.
마치 그녀의 생명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생명력은 바닥났고 피도 다 빠져나갔죠. 삶의 힘이 사라진 듯했어요. 마치 마른 시체가 돌아다니는 것 같았죠. 어느 날 그녀가 밖에 나가려다 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물도 제대로 들지 못했죠.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눈은 멍하니 멍해 있었어요. 아무 반응도 없었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모두가 두려워했죠.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푸의 어머니는 그걸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 밤 11시, 12시쯤이었죠. 푸의 어머니는 부인의 집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부인의 울음소리였죠. 하지만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위해 울고 있었죠. 부인은 마치 간절히 기도하는 듯이 울었어요. 푸의 어머니는 가까이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발, 더 이상 줄 수 없어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그리고 그 후에 울음소리가 들렸죠. 아주 작게 울었어요. 하지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였죠. 푸의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그녀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방 안에는 그녀 혼자뿐이었어요. 그녀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었던 걸까요? 무엇을 주려고 했던 걸까요? 그때 푸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해했죠. 그녀는 영혼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영혼은 먹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녀는 충분히 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영혼은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녀는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그 방 안에서. 남편은 계속 그녀에게 잠자라고 했지만 그 방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그는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아주 작게. 정말 안타까운 소리였죠. 그는 문을 두드리며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녀가 소리쳤죠. 나가. 들어오지 마. 제발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말라고. 남편은 푸의 어머니에게 자신도 무섭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녀가 밤마다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다고 했어요. 가끔은 그녀가 무서워서 소리치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무슨 질문을 해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두려웠죠. 그녀는 위협적이었어요. 그가 들어가면 그녀는 즉시 죽을 것 같았죠. 그래서 그는 감히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워했죠. 그 두 아이는 항상 푸의 어머니 집에 놀러 갔어요. 집에 있는 걸 두려워했죠. 푸의 어머니가 왜 집에 안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큰 아이가 말했죠. 저는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요. 언니. 지금 어머니가 너무 무섭게 보여요. 그리고 그 방은 매일 밤 이상한 소리가 나요. 저는 듣기만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푸의 어머니는 두 아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어느 날 작은 아이가 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모, 어머니는 예전과 달라요. 예전에는 저희를 정말 사랑했어요. 이제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하루 종일 저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저희는 예전의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요. 이모. 그 말을 듣고 푸의 어머니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두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어머니가 목마르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때 푸의 어머니는 두 아이를 위해 밥을 잘 해줬어요. 이제는 그녀가 주방에 나와 요리할 수 없게 되었죠.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러 나갔어요. 저녁에 돌아와서 밥을 차렸죠.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두 아이는 계속 멍하니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몇 달 더 이어졌어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갔어요. 그때 할머니는 점점 더 약해지고 말랐어요. 할머니는 점점 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복시 엄마가 지나가다가 할머니를 보았어요. 할머니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은 흐릿했어요. 복시 엄마는 안타까워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병원에 가보셨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병원에 가보셨나요? 할머니는 복시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복시 엄마는 지금도 그걸 기억해요. 그건 평범한 병자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주 작게. 숨이 가빠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가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언니.
그리고 겨우 일어났어요. 할머니는 한 걸음씩 집으로 들어갔어요. 복시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말. 어떤 병이길래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때 복시 엄마는 할머니가 너무 절망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겠죠.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짜로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아침 할머니 집에서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온 동네가 달려왔어요. 복시 엄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서 먼저 달려갔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할아버지가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으로 뒤쪽 방을 가리켰어요. 할아버지는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언니. 복시 엄마가 방에 들어가자 할머니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그 장면은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할머니는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마치 삶을 잃은 새우처럼. 손에는 무언가를 움켜잡고 있었어요. 얼굴은 시커멓고 눈은 뒤로 젖혀지고 입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몸에 있는 종기들이 터져서 노란 액체가 흘러 바닥을 적셨어요. 그 악취는 복시 엄마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토할 것 같았어요. 손으로 먼지를 털어도 그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그 냄새는 정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어요. 그건 일반적인 시체의 냄새가 아니었어요. 비릿하고 끔찍했어요. 코에 찌르는 듯한 불쾌한 냄새였어요. 그리고 이 세부 사항이 있어요. 복해 엄마가 말했어요. 듣고 있으면 소름이 돋아요. 할머니가 죽었을 때 말이에요. 그녀의 손은 어떤 단단한 화분을 꼭 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빼려 했지만 도저히 안 되었죠. 그녀가 완전히 굳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야만 그녀의 손을 뗄 수 있었죠. 마치 그녀가 죽었는데도 그 화분을 놓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니면 그 화분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아요. 전혀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너무 말랐다고. 그런 말라짐은 정상적인 병이 아니라고. 그녀의 피부는 바짝 마르고 영화에서 보는 미라 같았어요. 의사도 왜 이렇게 마른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 소진된 것 같아요. 내장도 다 소진되고 힘이 다 빠져서 죽은 거죠. 폭행이나 독살 같은 징후는 없었어요. 그래서 추가 조사는 없었죠. 가족들은 걱정했어요. 장례식 준비하느라. 장례식 얘기를 하자면 정말 이상했어요. 여러분, 할머니의 장례식 날. 햇빛이 쨍쨍했어요. 그런데 관을 내릴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이 치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고 우르르 쾅쾅. 장례식에 간 사람들이 바람 소리가 소름 끼친다고 했어요. 이웃의 할머니도 말했어요. 이게 무슨 장례식이냐. 죽기까지 하다니. 주술에 걸린 사람의 장례식 같다고. 그때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여기서부터 그냥 그런 일이었다면 단순히 병으로 죽은 이야기일 뿐이었겠죠. 슬프긴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끔찍한 건 바로 이 후반부예요. 바로 그 부분. 온 마을이 소름이 돋았던 할머니의 장례식 후 할아버지와 두 자녀가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항상 닫아두던 방이었어요. 이제야 할아버지가 들어갈 용기를 냈죠. 살아계실 땐 절대 열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셨으니. 그래서 드디어 그 안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철저히 숨겨두셨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그 순간 냄새가 확 코를 찔렀죠. 정말 그 냄새는 비릿하고 강하고 역겨웠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몇 달 동안의 냄새와 똑같았죠. 할아버지는 냄새를 맡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죠. 방은 어두컴컴했어요.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 절대 창문을 열지 않으셨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모든 불을 켰어요. 그걸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죠. 방 안벽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아마 향의 연기가 몇 년 동안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은 따뜻했어요. 정말 이상했죠.
방 한쪽 구석에는 계란을 담은 봉지가 몇 개 있었어요. 한가득 쌓여 있었죠. 정말 악취가 났어요. 벽에는 붉고 갈색의 얼룩이 몇 개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자세히 보니 마른 피 자국 같았어요. 구불구불한 형태로 남아 있었죠. 글자 같기도 하고 어떤 그림 같기도 했어요. 방 중앙에는 작은 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바닥에 놓인 제사상 같은 탁자였죠. 탁자 위에는 타다 남은 향이 가득했어요. 제가 정말 많이 쌓여 있었죠. 아마 몇 년 동안 태운 것 같아요. 청소는 전혀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탁자 옆에는 초록색 그릇이 하나 있었어요. 안에는 검은 덩어리가 있었죠. 그건 가망 같지도 않았고 생강 같지도 않았어요. 그가 본 어떤 것과도 닮지 않았죠. 그 덩어리는 검은 뿌리가 붙어 있었어요. 뿌리는 그릇을 감싸고 있었고 몇 개의 뿌리는 길게 뻗어 있었어요. 그것들이 바닥으로 나와 있었죠. 바닥 타일 위에서 기어가는 모습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그 그릇 주위에는 계란 바구니가 있었어요. 계란 바구니가 한가득 쌓여 있었죠. 방 구석에는 한 더미가 있었고 작은 그릇들도 몇 개 있었어요. 그 안에는 붉고 갈색의 얼룩이 있었어요. 딱딱하게 말라 있었죠. 할아버지가 나중에 이야기할 때 그 그릇에 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피인지는 모르겠다고 했죠. 그리고 구불구불한 종이 조각이 몇 개 있었어요. 무슨 글자인지 읽을 수 없었죠. 외국어 같기도 하고 민족의 글자 같기도 했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무서워서 이웃들을 불러서 보게 했어요. 엄마도 함께 갔죠. 그녀는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느낌이 확 달라졌다고 해요. 차가웠어요. 밖은 맑은 날씨였는데도요. 그리고 그 안의 냄새. 차갑고도 무겁게 느껴졌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검은 덩어리를 보니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가 소름이 끼쳤죠. 왜냐하면 그게 뭔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재단을 보니, 타다 남은 향을 보니 계란 껍데기도 보였어요. 피 자국이 있는 그릇도 보였죠. 모두가 이해했어요.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란 걸. 그때부터 모두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 남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사람들이 스승님을 초대하라고 했어요. 동네에 오직 한 분의 스승님이 계셨죠. 이런 일로 유명한 분이요. 그 남자는 그곳으로 갔어요. 스승님을 초대했죠. 스승님이 방에 들어가자,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잠시 멈춰서 있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무 소리도 없다고. 그 여자는 영혼을 키우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요. 이건 재물 기원 영혼이에요. 이 덩어리는 영혼의 아이예요. 그녀는 생계란으로 키웠어요. 향으로, 주술로. 하지만 재물 기원 영혼은 단순히 계란만으로는 안 돼요. 오래 키워야 해요. 더 무거운 것을 요구하게 되죠. 피를 요구해요. 달게 피를 주고 한동안 피를 주면 그것도 지겨워져요. 그러면 사람의 피를 요구하게 되죠. 사람의 피를 줘도 부족해요. 주인이 더 이상 줄 수 없게 되면 그 영혼은 주인을 먹어버려요. 생명력을 모두 빨아들여요. 모든 힘을 빼앗아가죠. 주인이 더 이상 살지 못할 때까지. 스승님이 그 검은 덩어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러분, 이 덩어리를 보세요. 이렇게 검은색이에요. 검은 이유는 배가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생명력을 다 먹어치웠어요. 그녀가 마지막 몇 달 동안 풍기는 냄새는 병의 냄새가 아니었어요. 병의 냄새가 아니에요. 그건 영혼의 냄새였어요. 그것이 그녀의 살을 노리고 있었죠. 피부병이었어요. 영혼이 그녀를 괴롭힌 거죠. 내부에서부터 파괴되고 있었어요. 그런 피부가 되는 거죠. 생명력이 다 빠져나가서 그런 피부가 된 거예요. 스승님이 이 말을 하셨을 때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소름이 끼쳤어요. 복시 어머니가 그때 말했어요. 그녀는 손발이 떨리고 있었죠. 이제야 몇 년 동안의 이유를 알겠어요. 왜 그녀가 방을 닫아두었는지, 그리고 왜 그곳에 이상한 냄새가 났는지, 그리고 왜 개들이 다 떠났는지,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계란을 사갔는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그녀는 그 방에서 영혼을 기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제사를 지냈죠. 매일 밤 주술을 읽어주었어요. 돈이 쏟아지는 건 그 덕분이었죠.
하지만 그때가 되자 그것이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죠. 그러자 그것이 그녀를 덮쳤어요. 생명력을 다 빼앗아갔죠. 우리가 듣고 나서 그는 땅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는 아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죠. 그리고 화가 나서도 울었어요. 그 후 그는 이웃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더 많은 비밀들이 드러났죠. 그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는 아내가 처음 영혼을 기르기 시작했을 때 한 번만 그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차오독에서 한 스승을 만났다고 했죠. 그 스승이 그녀에게 재물 기원의 영혼을 주었어요. 기르면 사업이 번창할 거라고. 그가 그녀에게 두려운 게 없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했죠. 그녀는 스승이 이미 다 설명했다고 했어요. 영혼을 기르면 죽을 때까지 기르라고. 중단하면 그것이 그녀를 괴롭힌다고. 그리고 오래 기르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걸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녀가 한 말은 지금도 그가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너무 가난해. 너무 힘들어. 이제 부자가 된다면 좋겠어. 죽는 건 죽는 거고, 가난하게 사는 건 더 이상 못 참겠어. 그가 그녀의 말을 듣고 무서워했어요. 그렇게 말해도 그녀는 듣지 않았죠. 그녀는 그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가 알아서 하겠다고. 할머니가 걱정하게 두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는 남편이 그 방에 들어가는 걸 금지했어요. 남편도 그 주술이 무섭긴 했죠. 그래서 감히 다가가지도 못했어요. 몇 번 싸운 것도 그 문제 때문이었고요. 계속 싸웠죠.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남편은 그 비밀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죠. 속으로는 늘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스승님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그 영혼은 멀리 가져가야 해. 큰 불로 태워야 해. 그리고 집에서 멀리 땅에 묻어야 해. 그 방은 반드시 정리해야 해. 주술로 물을 뿌려야 해. 그리고 스승님을 초대해 기도를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이 방의 기운이 집안 사람들을 괴롭힐 거야. 여기서 오래 살던 아이들도 병이 날 거야. 남편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영혼을 기르며 재물을 기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가벼운 종류도 있어. 그냥 계란과 소금, 쌀을 제사하면 돼. 매일 아침 주문을 외우고 그런 종류는 부자가 되긴 느리지만 위험은 적어요. 하지만 아내가 기르는 종류는 위험한 거야. 그건 빠르게 불을 가져다줘. 하지만 먹는 것도 엄청 많이 요구해. 처음엔 계란이었고 그 다음엔 닭피, 그리고 사람 피까지. 사람 피를 요구해도 아직도 부족해. 영혼의 생명력도 요구해. 그 생명력은 뭐냐고? 사람의 생명력, 즉 생명 에너지야. 정신적인 힘이기도 하고 그걸 기르는 사람에게서 뽑아내. 그 사람에게서 조금씩 조금씩 날이 지나면서 그래서 아내가 점점 더 약해지고 창백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생명력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몸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죠. 결국 죽게 되는 거야. 남편은 또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리고 푸크의 어머니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영혼을 기르며 재물을 기원하는 건 마치 빚을 지는 것과 같아요. 빚은 쉽게 지지만 돈은 쏟아지듯 들어오죠. 하지만 갚아야 할 날이 오면 돈이 아니라 목숨을 요구해요. 누가 욕심이 나면 기르면 되죠. 하지만 저는 영혼을 기르며 좋은 결과를 본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날이 오면 돈을 주지 않아요. 생명을 가져가죠. 누가 욕심이 나면 계속 키우세요. 하지만 저는 영혼을 키운 사람이 좋은 결말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일 이후로도 옹투는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는 영혼을 담은 그릇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불태웠어요. 엄마 푹은 그 영혼을 태우는 걸 들었어요. 불이 타오르는데 정말 이상하게 타더라고요. 불꽃이 푸르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 냄새는 정말 지독했어요. 멀리 있는 집에서도 그 냄새가 들렸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무슨 냄새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불이 다 꺼졌을 때 옹투는 또 다른 일을 했어요. 스승님을 초대해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집에 물을 뿌려서 스승님이 말한 대로 했어요. 그날 이후로 BA2의 집에서 그 냄새가 사라졌어요. 엄마 푹은 몇 년 전에는 매일 그 지독한 냄새가 날아왔대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평범한 냄새인 줄 알았어요. 그게 사라진 후에야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 전에는 얼마나 그 냄새가 심했는지 알게 되었죠. 그런데 옹투와 두 아이는 장례식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삶이 정말 힘들었어요. 돈은, 집은, 땅도 있었지만 장사가 망했어요. 고객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동네 사람들은 BA2가 영혼을 키운다고 소문을 냈어요. 누가 감히 물건 하나 사러 가는 것도 그 사람에게도 일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우회하기도 했어요. BA2 집 앞을 지나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결국 옹투는 가게를 닫아야 했어요. 땅을 팔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때 정말 옹투가 안타까웠어요. 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너무 탐욕스러웠죠. 그래서 그도 영향을 받았어요. 어느 날 그는 마당에 앉아 눈이 빨갛게 충혈됐어요. 그는 엄마 푸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녀가 그걸 키우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고집이 세서 아무도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제 그녀는 떠났고 두 아이를 저에게 남겼어요. 그런데 영혼을 키운 소문이 이 집에 계속 남아있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봐요. 마치 제가 동물원에서 약물을 주는 것처럼요. 마치 동물원에서 약물에 중독된 것처럼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복시 어머니도 위로할 수밖에 없네요. 아이들 둘을 걱정하라고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요. 그 작은 마을에서 영혼을 기른다는 소문. 쉽게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10년 후에도 여전히 언급될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자랄 때 학교도 잘 다니고 나중에 멀리 일하러 간다고 하더군요. 그 마을에 더 이상 남지 않을 거예요. 그 집은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죠. 하지만 모든 걸 정리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자주 닫았던 방. 할아버지가 부수고 다시 지었어요. 그 방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보면 기억이 나니까. 그리고 보면 무섭고. 복시 어머니가 말하길 마을에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모두 고개를 흔들어요.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하기도 하고. 정말이에요. 왜 고생을 더 하나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그런 걸 기르다니. 몇 년 부자가 되더니 결국 목숨을 잃었죠. 하나도 가져갈 수 없었어요. 마을의 한 할머니가 복시 어머니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말하길. 이 세상에서 너무 쉬운 건 조심해야 해요. 돈이 내 손에 들어오고 내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면 그건 내 힘을 빼앗거나 내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무료로 주는 건 없어요. 복시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당신에게 이야기해줬던 걸 기억해요. 그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지금도 누군가 주술에 대해 이야기하면 영혼을 기르고 재물 기원을 위해 흑마술로 재물 기원하는 걸 들으면 당신은 항상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릴 거예요. 이야기를 채널에 보내는 건 누군가를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죠.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탐욕이 있다면 줄이라는 거죠. 가치 있는 건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야 해요. 그런 주술로 지름길을 가려 하지 마세요.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 대가는 때로는 목숨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시가 우리 채널에 이야기를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어머니, 가족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귀하의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재밌으셨다면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구독으로 힘을 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런 김에 저도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 혹은 가족의 이야기 아니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들의 허락을 받고 모두와 나누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채널로 보내주세요. 아니 영상을 만들어 모두에게 들려드릴게요.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